방과 후 히가시노 게이고. 두 명의 남자가 살해되었다. 한 명은 수학교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체육교사. 인간의 죽음을 맞닥뜨린 것이 이걸로 벌써 두 번째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학생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울고 있는 아이들보다 사체를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관련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귀가시키기로 했지만 냉큼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서 교사들은 애를 먹었다. 오타니 형사의 얼굴은 다른 어느 때보다 험악했다. 말투는 엄격하고 부하 형사에게 지시할 때도 화가 난 듯한 기색이 눈에 띄었다. 역시 제2의 살인은 그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본부석 텐트 밑에서 나는 오타니와 벌써 몇 번째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학교 측과의 중개자 역할이 아니었다. 사건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오타니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타니에게 사건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렇게 했다. 그러자 역시 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드러냈다. 다케이 선생이 양궁부 가장행렬에 참가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째서? 바꿔서 나가기로 한 거예요, 나하고. 원래는 제가 삐에로를 연기하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오타니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점심시간 전에 교직원 대항 릴레이가 끝났을 때 다케이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때 다케이가 서로 역할을 바꾸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단순히 창피를 무릅쓰는 것뿐이라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기왕이면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요. 아이들은 삐에로의 정체는 당연히 마에시마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저하고 역할이 바뀐 채 나타나면 틀림없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그가 제안한 게임에 응하기로 했다. 그렇다. 나는 그의 젊음에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삐에로 분장을 한 다음에 1학년 교실 건물 뒤편에 옮겨둔 마술 상자에 들어가 기다린다는 순서였기 때문이다. 3학년이 창작 댄스 공연을 하는 사이에 다케이를 삐에로로 변장시키고 그 상자 안에서 기다리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메이크업은 내가 해주면 되고 삐에로 의상의 사이즈도 맞는다. 나와 다케이는 얼굴 윤곽이며 체형이 비슷해서 분명 얼핏 봐서는 구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케이가 하기로 했던 거지 왕초 역할은 당연히 내가 맡아야 한다. 얼굴을 지저분하게 칠하고 넝마 의상을 걸치면 다케이로 변신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입장하는 육상부 부원들의 눈까지는 속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선생님은 출연 직전까지 어딘가에 숨어 계세요. 그리고 입장 직전에 육상부원과 합류하시면 됩니다. 혹시 들키더라도 그때는 사실대로 털어놓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케이는 진짜로 이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았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삐에로와 거지 왕초를 뒤바꾸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게임에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나도, 그리고 분명 다케이도 상상조차 못했다. 오타니는 연달아 줄담배를 피우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교사의 개구쟁이 같은 짓에 어이가 없었는지 그 얼굴빛은 잔뜩 흐려져 있었다. 그러면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물었다. 삐에로의 정체가 다케이 선생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네요. 마에시마 선생 외에는. 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타니는 코로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책상에 얹더니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마치 몰려오는 두통을 막으려는 것처럼. 사안이 아주 중대합니다, 마이시마 선생. 네, 알고 있습니다. 태연이 대답하려고 했는데 뺨이 파르르 떨렸다. 오타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게 사실이라면 오늘 범인이 노린 사람은 다케이 선생이 아니라 마이시마 선생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른 침을 삼켰다. 꿀꺽하고 목이 울렸다.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오타니는 답답하다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죠. 하지만 힐끗 곁눈질으로 구리아라 교장 쪽을 보았다. 교장은 옆에 텐트 밑에서 할 일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뾰루퉁하다기보다는 망연자실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전에도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린 적이 있다는 것을 오타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교장과의 약속은 또다시 일이 터진다면 그때는 경찰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었고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감춰둘 여유도 없었다. 실은 나는 입을 열었다. 플랫폼에서 누군가 밀치는 바람에 선로에 떨어질 뻔했던 일, 수영장에서 감전사를 당할 뻔했던 일, 그리고 화분이 머리 위로 떨어졌던 일을 가능한 한 자세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말을 하다 보니 그 순간순간의 공포감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용케도 지금까지 아무 말 않고 꾹 참았구나 하고 내가 한 일이지만 묘한 감탄을 했다. 오타니는 놀람을 그대로 얼굴에 드러냈다. 그리고 내 말을 다 듣더니 화를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비난에 나섰다. 왜 좀 더 일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알았다면 또 다른 희생자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우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나무라봤자 쓸데없는 짓이겠죠. 아무튼 이걸로 마이시마 선생을 노린 일이라는 건 확실해졌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가장 행여할 말인데 그건 해마다 하는 행사였습니까? 아니요, 가장 행렬은 올해 처음입니다. 나는 체육제의 마지막에는 해마다 다른 주제를 정해 각 운동부가 공연을 한다. 올해는 그게 가장 행렬로 정해졌다.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운동부 부회장이다 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군요. 근데 마이시마 선생이 지도하던 양궁부의 공연 종목이 정해진 건 언제쯤이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게 된 건 한 일주일쯤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이 삐에로 역할을 한다는 것도 그때에? 맞습니다. 그 역할의 내용은 양궁부 부원 이외에는 비밀이었겠네요. 아니요. 비밀로 하기는 했었는데 대답이 애매해졌다. 그 즉시 오타니가 물었다. 비밀로 하기는 했었는데 뭡니까? 아마 부원 중에 누군가는 친한 친구 등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모양이에요. 제가 삐에로 역할을 맡는다는 건 이미 상당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분장을 하는지도 다 알려져서 결국 그게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범인은 내가 삐에로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한 되들이 술병에 독극물을 타자는 생각을 해냈을 터였다.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다케이도 내게 역할을 바꾸어 보자고 제안했었던 것이다. 사정은 대략 알겠습니다. 이번 범행수법은 누구라도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누가 독극물을 술병에 탈 수 있었느냐는 게 되겠죠. 체육제를 하는 동안 그 술병은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그 마술 상자 안에 넣어서 1학년 교실 건물 뒤편에 옮겨두기로 했습니다.
몇 시쯤에 넣었는지 그건 부원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 이전에는 양궁부 부실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극물을 술병에 넣는 데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셈이네요. 즉 술병이 부실 한쪽에 있었을 때, 그리고 교실 건물 뒤편에 있었을 때. 아, 그것 말인데요. 제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내가 알아낸 것은 술병의 상품명에 관한 것이었다. 점심시간에 부실에 갔을 때 그 술병은 분명 니가타의 명주 고시노 칸바이였다. 하지만 다케이가 쓰러졌을 때 옆에 굴러떨어진 술병에는 전혀 다른 상품의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즉 범인은 술병 안에 물에 독극물을 탄 것이 아니라 미리 독극물이 든 술병을 준비해 두었다가 빈틈을 노려 원래의 술병과 바꿔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한 번의 바꿔치기가 있었네요. 오타니는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그게 사실이라면 술병을 바꿔치기 한 것은 마술 상자를 교실 건물 뒤로 옮긴 다음이라는 얘기군요. 아, 보다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학생에게 확인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그는 뭔가 눈치를 살피는 듯한 기색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나저나 동기에 관한 것인데 한층 더 목소리를 낮춰 그는 말했다. 선생은 뭔가 짐작 가는 건 없습니까?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다든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형사는 상대에 따라 말투를 적절히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에 대해서는 공연히 빙빙 돌려가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원한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말을 이어가야 할지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생각한 그대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무의식 중에 남에게 상처를 입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착한 분이시네, 마에시마 선생은. 슬쩍 놀리듯이 오타니는 말했지만 의외로 비꼬는 투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그는 시선을 돌리더니 뭔가 퍼뜩 생각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은 분명 작년에 다카하라 요코의 담임을 맡았었죠. 심장이 크게 두근거렸다. 혹시 얼굴에도 드러나지 않았을까?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오히려 오타니에게 되물었다. 그 아이가 왜요? 지난번 사건 때 요코에게는 일단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물론 호조 마사미의 추리가 옳다고 가정했을 경우지만요. 이건 내 속셈과는 달리 어딘가 과장스러운 말투로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렇긴 하지만 약간 애매하다는 입장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더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알리바이인 것은 아니죠. 당연히 이번에도 그 학생을 제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카하라 요코가 어떤 학생이었고 마에시마 선생과는 사이가 어땠는지 솔직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타니는 찬찬히 수더분하게 이야기하면서 내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망설임과 당혹감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다카하라 요코가 나에게 뭔가 특별한 학생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 봄에 신슈에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역에서 멀거니 기다리게 한 이유로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에는 명백히 그 이전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 그건 미움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 말을 오타니에게 한다고 해도 그게 곧 살인 혐의로 연결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만은 할 마음이 없었다. 최악의 경우 요코가 범인이라고 해도 나와 그 아이의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할 작정이었다. 다카하라 요코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도 의연한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오타니도
그렇습니까? 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요코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한과는 별도로 선생을 거추적거리는 존재로 여겼을 만한 사람은 없을까요? 이를테면 선생이 죽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 혹은 선생이 이대로 살아있으면 손실을 입게 되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선생이 죽으면 이라는 말에 내 마음은 다시 긴장했다. 그야말로 생과 사가 한순간의 차이였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 생생한 공포감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없다 라고 나는 대답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입을 열기 직전에 한 인물의 얼굴이 퍼뜩 뇌리에 떠올랐다. 이런 경우 당연히 떠올랐어야 할 인물이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야 할지 말지 나는 다시금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 망설임 때문에 오타니는 뭔가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저녁 해가 역광으로 비쳐서 오타니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냥감을 사로잡기 직전에 사냥개의 눈을 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그리고 내가 동요했다는 것을 그의 눈은 정확히 포착했을 것이다. 나는 포기하고 입을 열었다. 확실하지 않은 억측일 뿐인데 그 정도로 오타니가 물러설 리 없었다. 그 다음 말을 재촉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교장 쪽을 힐끗 쳐다본 뒤에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이름을 밝혔다. 예상대로 오타니도 적잖이 놀란 기색이었다. 아소 선생님이요? 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영어 선생이 왜요? 그 의문에 답하자면 아소와 교장 아들의 혼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했다. 게다가 입 밖에 내기는 싫었지만 예전에 그녀에게 실연을 당한 K라는 친구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었다. 한마디로 아소 교코의 남성 편력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나 때문에 그녀는 부잣집 며느리가 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렇군요. 동기는 있었던 셈이네요. 오타니는 덥수룩한 수염을 문지르며 말했다. 버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게 사람까지 죽일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아소교코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었다. 아,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형사님에게 한 가지 확인해 둘 게 있어요. 그건 경찰에서 이번 사건의 범인을 무라하시 살해범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 질문에 오타니는 팔짱을 끼고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솔직히 쉽게 판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 얘기로는 다케이 선생도 10중 8구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사라고 하는군요. 즉 무라하시 선생 때와 똑같습니다. 물론 모방범죄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동일범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겁니다. 타당한 추리일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금 아소교코는 용의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아소 선생과 무라하시 선생이 특별한 사이였다면 지난번 사건도 이번과 똑같은 동기가 적용되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소 선생은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내내 영어 회화 동아리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걸 알려준 사람은 바로 오타니였던 것이다. 예, 그렇죠. 오타니는 쓴 웃음을 지으며 슬쩍 고개를 젓더니 굵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소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그 점이었어요. 물론 마에시마 선생이 방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볼 생각이기는 한데요. 말끝을 흐리는 것을 보니 아소의 알리바이를 깨기는 어렵다는 뜻인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공범설 아니면 지난번 사건과 떼어내서 생각하는 것밖에는 없을 텐데 양쪽 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다. 그 밖에 또 짐작 가는 건 없습니까? 오타니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무라하시와 나는 수학 교사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범인이 다카하라 요코도 아니고 아소 교코도 아니라면 실제 범인은 우리 두 사람의 어떤 점에서 살인의 이유를 찾아낸 것인가?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범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기분이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죠. 뭔가 생각나면 즉시 연락해주세요. 더 이상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지 오타니는 그렇게 나를 풀어주었다. 나도 예의상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전혀 없었다. 다음으로 불려온 사람은 게이코였다. 그녀가 오타니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다. 게이코는 얼굴빛이 창백하고 추운 것처럼 약간 몸을 떨고 있었다. 나와 게이코가 학교를 나선 것은 결국 6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신문기자의 취재 공세까지 당한 다음이었다. 그런 플래시 세례를 받은 건 처음이다. 한참 동안 눈앞에서 잔광이 떠다녔다. 선생님,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잔뜩 굳은 표정으로 게이코가 말했다. 아슬아슬하다는 장난스러운 말로 긴장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런가? 겨우 그 말을 하는데도 혀가 꼬였다. 그걸 한심하게 생각할 여유조차 나에게는 없었다. 짐작 가는 거 없으시죠? 그렇지. 범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근처 집들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일요일 저녁 나절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나 텔레비전을 즐기고 있으리라.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화가 난다기보다는 서글픈 기분이었다. 그나저나 너 형사고 꽤 오래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아, 저요? 뭔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우선 마술상자를 언제 양궁부 부실에서 교실 건물 뒤로 옮겼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였으니까 1시쯤이라고 대답했죠. 그렇다면 술병을 바꿔치게 한 건 오후 경기 때였다는 것뿐이고 그 시간대를 좁히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이다. 그 밖에는 마술상자를 1학년 교실 건물 뒤로 옮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였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양궁부원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1학년 교실에서 가장행렬 준비를 했던 다른 운동부 애들도 알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마술상자를 옮기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이것도 타겟을 좁힐 만한 진술이 아니다. 오타니가 게이코의 대답을 듣고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졌다. 집 앞에 도착한 것은 7시경이었다. 원래는 체육제 끝나고 다른 교사들과 한잔한 뒤에 10시가 넘어서나 돌아올 예정이었다. 예상치 못한 빠른 귀가에 유미코가 놀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는 아마 몇십 배는 더 깜짝 놀랄 것이다. 현관 벨을 눌렀는데 한참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전에 없던 일이다. 어딘가 외출했나 하고 바지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했을 때 안에서 체인 락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서와, 일찍 왔네. 유미코는 얼굴이 상기된 것처럼 보였다. 이건 석양빛이 비쳐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숨을 약간 헉헉거린다는 건 분명했다.
그렇게 됐어. 현관에서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건 아무래도 망설여졌다. 어디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지 전철 안에서 내내 생각해봤지만 결국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집안에 들어서고 있었다. 양복 상의를 벗으면서 무심코 거실장 위에 전화를 보고 어라? 하고 생각했다. 수화기가 살짝 어긋나 있었다. 커버도 흐트러졌다. 통화하던 중이었어? 내가 묻자 유미코는 상의를 양복장 안에 챙겨 넣으면서 아니, 왜? 라고 되물었다. 수화기가 잘못 놓였다고 이야기하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얼른 제자리에 맞춰 놓았다. 아까 낮에 엄마한테 전화하고서 잘못 내려놨나? 근데 당신은 저런 짜잘한 것까지 잘도 알아보네. 웬일로 유미코가 뾰루퉁한 목소리를 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건 사실이었다. 훤히 다 안다고 생각했던 집 안 풍경까지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곳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지나치게 벼려진 그 예민함 때문인지 유미코의 태도도 뭔가 자기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굳이 말로 하고 싶지는 않았다. 유미코는 곧장 부엌에 나가 저녁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별 준비도 못했을 것이다. 평소보다 간단한 반찬이 식탁에 차려졌다. 나는 신문 앞면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말해주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미코가 식탁 의자에 앉아 밥을 푸는 것을 계기로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 가장행렬을 했는데 며칠 전에 얘기했었잖아. 된장국을 담으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다케이 선생이 죽었어. 하고 유미코의 손이 멈췄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를 보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살해됐어, 다케이 선생이. 독극물을 마시고.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나는 말했다. 유미코는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렸다. 하지만 말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케이 선생이 가장행렬에서 삐로 분장을 했어. 그때 술병에 물을 들이켰는데 그 안에 독극물이 섞여 있었던 모양이야. 누가 그런 짓을... 가까스로 유미코는 그렇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지. 형사는 무라시 선생의 살해범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무서워라. 또 다른 사람도 노리는 거 아니야? 유미코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안한 표정을 보였다. 나는 그녀가 더욱 두려워할 것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어갔다. 다음 차례는 나야. 유미코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밥과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응시했다. 이윽고 그녀가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숨을 가다듬은 다음에 말했다. 그 삐에로 역할은 원래 내가 맡기로 했었어. 그러니까 범인이 노린 건 다케이 선생이 아니라 바로 나였어.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분명 다시 한번 나를 노릴 거야. 설마... 유미코는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다. 사실이야. 삐에로 역할을 바꾸기로 한 건 다케이 선생과 나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 당연히 범인도 몰랐을 텐데. 다시금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허공을 바라봤지만 이윽고 약간 붉어진 눈을 내게로 향했다. 뭔가 짐작가는 건 없어?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더더욱 해결하기가 어렵지. 혹시 당신을 미워하는 학생이라든가. 아이들은 나를 미워할 만큼의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다카하라 요코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타니 형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요코의 행적을 신중하게 수사할 터였다. 어쩌면 벌써 알리바이를 알아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라니? 학교 쉴 거야? 아니, 아직 그런 건 신청하지 않았어. 최대한 혼자 다니는 건 줄일 생각이지만. 그렇구나. 너무 놀랄까 봐서 내심 걱정했었는데 유미코는 비교적 침착한 편이었다. 그리고 뭔가 생각에 빠진 듯 입을 꾹 다문 채 먼 곳을 보는 시선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지그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9월 23일 월요일, 추분의 날이다. 공휴일뿐만 아니라 학교가 쉬는 날이면 항상 10시쯤까지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느지막이 일어나 아침을 먹곤 했지만 오늘은 7시 반에 일어났다. 간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위스키에 물이나 얼음을 섞어 마시는 미즈와리를 꽤 많이 마셨던 게 생각났다. 그런데도 곤두선 신경이 가라앉지 않아 밤새 수없이 뒤척였다. 자정 넘어 2, 3시쯤에나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새벽녘에 자꾸만 눈이 떠졌던 것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당연히 기분은 최악이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할 때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서는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자는 줄 알았던 유미코가 어느새 옷을 입고 나와 있었다. 그녀도 피곤한 얼굴이었다. 뒤로 올려 묶은 머리칼이 몇 가닥 흘러내려서 더 헬쓱하게 보였다. 나는 현관에서 신문을 가져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우선 3년 기사부터 펼쳐보았다. 삐에루를 독살? 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제목으로 내 예상보다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내용은 어제 우리와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원래 삐에루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였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당분간 언론 쪽에는 비밀로 하기로 했던 것이다. 빵과 커피로 별다른 대화도 없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참에 전화가 울렸다. 유미코가 얼른 일어나서 받았지만 수화기를 들기 전에 흘끔 벽시계에 시선을 던지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예의 바른 말투로 2-3마디 나누더니 송화구를 손바닥으로 가린 채 내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교감 선생님 전화셔. 마스자키의 목소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힘이 없었다. 판에 박힌 인사로 잠시 내 안부를 염려해 준 뒤에 그는 용건을 밝혔다. 실은 조금 전에 학부모의 혼마 씨가 전화를 해오셨어. 아, 네. 혼마 씨라면 학부모회의 임원을 맡은 사람이다. 이런 때에 무슨 볼일로 연락을 했을까? 실은 어제 체육제가 한창 진행될 때 술병을 봤다고 하시더라고. 술병을 봤다니 무슨 술병을요? 확실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는 하시던데 아무튼 범인이 미리 준비한 그 독국물 술병인 것 같다는 게 혼마 씨 얘기야. 네? 그걸 어디서요? 창고였대. 어제 혼마 씨가 찾아오기 경주에 나갔었잖아. 마침 대걸레를 찾아오라는 쪽지여서 급하게 창고로 달려갔던 모양이야. 그때 거기에 한돼들이 술병이 있는 걸 봤다는 얘기야. 만일 그게 정말로 독극물이 든 술병이었다면 원래의 병과 바꿔치기 한 것은 그 이후라는 이야기가 된다. 즉 범행 시각이 한참 좁혀지는 것이다. 나는 급하게 물어보았다. 그거 경찰에 알리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어. 실은 그런 이야기를 마에시마 선생이 좀 전해주면 어떨까 하고. 한마디로 이번 사건에 관한 번거로운 일은 모두 내게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나로서도 남에게 건너 전해 듣느라 괜한 시간 낭비를 하느니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편하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할게요. 내 말에 마스자키는 살았다는 듯이
고맙다는 인사를 늘어놓았다. 나는 한시가 급해서 혼마의 연락처를 물어보고는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S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다행히 오타니는 자리에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세이카 여고에 가려던 참이라면서 어제보다는 환한 소리로 웃었다. 나는 마스자키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예상대로 오타니는 반색을 하는 것 같았다. 아이고, 그건 중요한 단서군요. 수사에 상당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담긴 열의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즉시 알아보겠다고 해서 나는 혼마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내가 알기로 혼마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에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유미코에게 나도 학교에 가봐야겠다고 말하자 그는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만이라도 집에 있는 게 좋을 텐데. 아니야, 공휴일이잖아. 범인도 오늘은 학교에 안 나타날 거야. 빵을 커피와 함께 입에 몰아넣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다. 할 일 없이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든 몸을 움직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서자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휴일에 출근하는 게 몇 년 만인가 하고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했다. 저녁 전에 들어올게. 그렇게 말하고 구두를 신으려는 참에 거실에서 다시 전화가 울렸다. 유미코에게 맡겨두고 그냥 나가려고 했지만 통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발을 멈췄다. 본가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다. 여보, 아주버님이셔. 아니나 다를까 유미코가 나를 불렀다. 형이 전화를 하다니 정말 드문 일이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대강 짐작이 갔다. 수화기를 건네봤자 형의 투박한 목소리가 귀에 뛰어들었다. 뾰루퉁하게 툭툭 내뱉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반가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역시 내 예상대로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너희 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데 너는 괜찮으냐?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가끔 얼굴 좀 보여드려라. 평소에 말수가 적은 형이라서 그런 몇 마디 말이 가슴에 뭉클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라고 대답해 두었다. 다시 현관에 나가 구두를 신었는데 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내심 툴툴거리면서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유미코가 나를 부르는 기척은 없었다. 그제야 드디어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다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조금 마음에 걸렸다. 세 번째 전화 때만 유미코의 목소리가 유난히 나지막해서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에 도착해보니 주차장에 경찰차 2대가 와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아마 그것도 경찰 쪽 사람들의 차일 터였다. 운동장에 오타니 일행의 모습은 없었다. 흙먼지를 둘러쓴 마스코트 인형이 어제 그 시간에 그대로 멈춰서 버린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1학년 건물 1층에서 하얀 옷을 입은 수사원들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복 차림의 경관도 눈에 띄어서 나는 우선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교실 건물 입구 쪽에 도착하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형사들이 와 있었다. 대형 청소도구며 운동장을 정지하는 기계 등이 들어있는 창고 앞이다. 억센 남자들 사이에 작고 여윈 몸집에 학부모의 임원, 혼마도 끼어 있었다.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자 즉각 젊은 경관이 앞을 가로막았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라면서 위협적인 눈빛으로 이쪽을 내려다보았다. 한순간 주춤 뒤로 물러섰다. 아이고, 마이시마 선생님. 그때 형사들 사이에서 오타니가 팔을 번쩍 들면서 나타났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활기가 넘쳐 보였다. 수고하십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오타니는 아이고 아니요 라고 손을 내저으며 하얀 이를 내보였다. 중요한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고맙죠. 덕분에 상당한 수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옆에 있는 수도장에서 손을 씻기 시작했다. 방금 혼마 씨의 진술 조사가 끝난 참입니다. 오타니는 혼마가 진술한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었다. 말을 하면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다. 그 손수건이 새하얀 것이 왠지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다. 진술 내용은 마스자키가 전해준 것과 거의 동일했다. 찾아오기 경주에 3번째 조로 출전한 혼마는 대걸레를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쪽지를 집었다. 가까이에서 응원하던 학생에게 대걸레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킥킥 웃으면서 창고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쪽 창고로 달려와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일단 대걸레는 금세 눈에 띄었다. 그리고 창고 한 귀퉁이에 종이 가방이 놓여있는 것도 동시에 눈에 들어왔다. 혼마는 그 종이 가방만 유난히 깨끗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몇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그 종이 가방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한 되들이 술병이 들어있었다. 병 아랫부분에 2잔 정도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혼마는 누군가 짐을 잠깐 갖다 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급히 대걸레를 들고 나왔지만 나중까지도 그 술병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는 얘기였다. 프로그램 표를 보니까 교직원과 내빈이 참가한 찾아오기 경주는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실제로도 원래 예정한 그 시각에 경주를 시작했습니까? 연두색 종이를 들여다보며 오타니가 내게 물었다. 어제 했던 체육제의 프로그램 진행표였다. 아, 네. 거의 예정 시각대로 정확히 진행되었을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면 범인이 술병을 바꿔치게 한 게 2시 15분 이후라는 얘기군요. 그나저나 이 창고는 문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 문단속은 별로. 아니, 문단속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여기에 자물쇠가 채워준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군요. 이해가 된다는 듯이 오타니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아참, 양궁부에서 준비했던 원래 술병 말인데요. 그건 마술 상자가 놓여있던 자리에서 몇 미터 떨어진 풀숲에 숨겨져 있었어요. 범인도 그런 큰 술병을 들고 다닐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럼 혹시 지문은요? 네, 지문이 있었죠, 몇 개는. 하지만 모두 양궁부 부원과 마이시마 선생의 지문뿐일 겁니다. 이번 범인이 자신의 지문을 남기는 초보적인 실수를 할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때 교실 건물에서 나온 제복경관이 오타니를 불렀다. 그는 대답하는 대신 방금 씻은 오른손을 번쩍 들고 흔들어 주더니 내게로 시선을 되돌렸다. 어쨌든 이쯤에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그럼 이라면서 오타니는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그가 말한 제3의 희생자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수사원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는 교무실로 향했다. 딱히 도와줄 일도 없을 것 같고 나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고 싶은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교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휴일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원칙이었지만 항상 누군가는 나와서 교무실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일찍 근무를 원할 마음이 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내 자리에 앉아 우선 서랍을 열고 어제의 체육제 진행표를 꺼냈다. 이 서랍도 오늘부터는 다시 열쇠를 채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진행표를 펼쳐 책상에 올려놓고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며 어제의 상황을 떠올렸다. 학생들의 땀과 열의가 가득했던 분위기가 서서히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하지만 물론 감개에 젖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14시 15분, 내빈과 교직원의 찾아오기 경주. 14시 30분, 트로이카 경주 1학년. 14시 45분, 학생대 교사의 장애물 경주. 15시, 창작댄스 3학년. 15시 20분, 가장행렬 운동부. 학부모의 임원 혼마는 찾아오기 경주에 3번째 조로 출전했다고 하니까 창고에서 한 되들이 술병을 발견한 것은 대략 2시 20분경이다. 그리고 나와 다케이가 삐에로 변장을 위해 교실 건물 뒤편으로 갔던 것은 창작 댄스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으니까 3시다. 즉 술병을 바꿔치기 한 것은 그 40분 사이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바꿔치기에 필요한 시간은 나는 머릿속으로 범인의 행동을 예상해 보았다. 창고까지 가는데 2분, 창고에서 교실 건물 뒤편까지는 2분, 바꿔치기 한 진짜 술병을 풀숲에 숨기고 태어난 얼굴로 자리에 돌아오는 데까지 3분, 이걸 합하면 7분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지문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범인은 좀 더 여유 있게 실행 시간을 15분쯤으로 잡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범인의 심리를 추측해 보았다. 찾아오기 경주는 범인도 지켜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혼마가 창고로 대걸레를 가지러 가는 모습도 봤을 것이다. 범인은 당시 창고에 감춰둔 독극물 술병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찾아오기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창고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다시 누군가 물건을 찾으러 창고 안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변장하는 시각을 범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3시 20분부터 가장 행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일 거라는 정도만 짐작이 가능할 뿐 그게 5분 전이 될지 20분 전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범인은 자신의 안위를 고려해 최소한 30분 전인 2시 15분경에는 술병 바꿔치기를 끝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범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찾아오기 경주가 끝난 2시 30분부터 이후 2시 50분까지의 20분 동안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2시 30분 트로이카 경주가 시작된 직후에 행동에 나섰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이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확실한 자는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다카하라 요코는 어땠을까? 요코는 3학년이니까 3시부터 시작된 창작 댄스에 출전했을 터였다. 한 경기에 출전하는 자는 그 이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장문 앞에 집합해 점호를 받아야 한다. 즉 학생대 교사의 장애물 경주가 시작된 2시 45분에 요코는 입장문 근처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건 최소 15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밖에 자세한 것은 요코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창밖 경치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제의 그 화창한 날씨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오늘은 잔뜩 흐린 하늘이다. 마치 지금의 내 심경을 보여주는 것처럼 잠이 부족했던 탓인지 의자에 몸을 기대자 스르륵 졸음이 몰려왔다. 한 차례 크게 하품을 했더니 눈이 시큰하면서 눈물이 고였다. 간밤에는 심신이 그토록 지쳤는데도 잠이 안 오더니 왜 이제야? 라고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터졌다. 잠시 그렇게 끄덕끄덕 졸고 있었지만 갑자기 누군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발소리는 교무실 앞에서 멈췄다.
왠지 별 의미도 없이 불안감이 가슴을 스치면서 한순간 더럭 겁이 났다. 문이 벌컥 열리는 바람에 깜짝 놀랐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제복 경관이었다. 그는 시네르스 훑어본 뒤 내게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잠시 수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내가 교무실에 들어온 지 1시간 넘게 지났다. 생각을 더듬어 본 것은 아주 잠깐이었으니까 의외로 꽤 오랫동안 선잠을 잔 모양이다. 나는 알겠다고 말하고 눈두덩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관을 따라간 곳은 창고 옆에 있는 작은 교실이었다. 학생회 위원들의 모임 장소로 쓰이는 곳이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였을 뿐인 살풍경한 공간이지만 와이셔츠 소매를 둘둘 걷어올린 형사들의 모습이 묘하게 잘 어울려서 이곳이 학교 아니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였다. 작은 회의 책상에서 형사 3명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내 모습을 보자 오타니만 남겨두고 다른 2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오타니는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실은 작은 진전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가 의자를 꺼내서 나는 거기에 앉아 급하게 물었다. 그게 뭡니까? 실은 이거. 오타니가 발 밑에서 집어든 것은 큼직한 비닐봉투에 든 종이 가방이었다.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한 되들이 술병이 들어있던 종이 가방이죠. 조금 전에 혼마 씨에게도 확인해봤는데 분명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장소라는 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보다 이 종이봉투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 들고 있는 것을 보셨다든가요. 종이 가방은 흰색 바탕에 감색의 가느다란 체크 무늬가 그려진 것이었다. 한 가운데쯤에 I like you 라고 작은 글씨가 들어가 있었다. 우리 학교 학생이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심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글쎄요,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게다가 우리 학교에서는 종이 가방을 들고 등교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학생이 들고 온 것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남의 물건 따위를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다. 이건 후지모토 선생에게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쪽에는 빠삭하니까요. 그렇군요. 나중에 그럼 후지모토 선생에게 문의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이 건물 서쪽 편에도 작은 창고가 있다던데요. 체육 창고 말인가요? 갑작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바람에 나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맞아요. 허드리니 배구공 같은 게 있더군요. 실은 그것 말고도 골판지 상자가 10개 넘게 쌓여 있던데 그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골판지 상자요? 되물으면서 나는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쓰레기통으로 쓰려고 준비한 상자입니다. 체육지가 끝나면 항상 대량의 쓰레기가 나와서 올해 처음으로 미리 준비한 겁니다. 아유, 올해 처음입니까? 그걸 학생들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상한 질문이었다. 내가 말을 더듬거리자 오타니는 찬찬한 말투로 다시 설명해 주었다. 즉, 체육창고에 골판지 상자가 있고 그것이 쓰레기통으로 쓰일 예정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마 몰랐을걸요. 쓰레기 담을 상자를 준비했다고 미리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더 마음 놓고 쓰레기를 마구 내놓을 테니까요. 뭐 비밀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거 말인데요. 오타니는 다시 그 종이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실은 그 골판지 상자 하나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범인이 왜 이걸 거기에 버렸는가?
아마 범인은 이 종이 가방 때문에 발목이 잡힐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손쉽게 버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본 것 같아요. 하지만 각 교실이나 교무실은 문이 잠겨 있고 소각로는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쓰레기통으로 쓸 골판지 상자에 버리기로 했다. 아마 그렇게 된 거겠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교사라는 건가요? 말을 하면서 뺨이 팽팽히 긴장하는 게 나 스스로도 느껴졌다. 동시에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뱄다.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일단 학생의 행동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소 교쿠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마 오타니도 그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조금 전 교무실에서 생각해본 범행 추정 시각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아마추어인 내 추리에 의하면 2시 30분에서 2시 50분 사이의 20분 동안이 범행 추정 시각이다. 그 시간에 아소교코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허들을 뛰어넘는 아소의 모습이 퍼뜩 떠올랐다. 그렇다. 학생대 교사의 장애물 경주였다. 미안하지만 어제 체육제 진행표는 어디 있죠? 한참이나 입을 꾹 다물고 생각에 잠겨 있는가 싶더니 불쑥 그런 질문을 날렸기 때문이리라. 오타니는 당황한 것 같았다. 그래도 서둘러 양복 주머니에서 연두색 진행표를 꺼내주었다. 14시 45분 학생대 교사의 장애물 경주. 나는 진행표에서 얼굴을 들고 오타니에게 그 부분을 짚어주면서 말했다. 아수 선생은 2시 45분부터 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프로그램인 트로이카 경주가 시작됐을 때는 입장문 앞에 정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오타니도 범행 시각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리를 해봤을 것이다. 그게 내 것과는 약간 달랐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을 터였다. 아소 선생은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네, 가능하지 않아요.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말을 하면서 나는 뭔가 깊은 불안이 휘감겨드는 것을 느꼈다. 9월 24일 화요일. 학교는 마치 계엄령이라도 선포된 것처럼 긴박한 공기가 감돌았다. 평소에는 잡담으로 귀가 시끄러울 정도인 교무실도 다들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어서 숨이 막힐 듯한 분위기였고 이번만은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교실이 으스스할 만큼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단 한 사람, 평소보다 입이 바빠진 사람은 교감 마스자키였다. 아침부터 그의 책상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기 때문이다. 언론사 전화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부모에게서 걸려오는 모양이었다. 상대 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무튼 마스자키는 사과의 사과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서 교사들은 시작종이 울리면 교실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설명하다가 끝종이 울리면 나온다는 식이었다. 팽팽히 당겨진 분위기를 더욱더 자극하는 사람들, 즉 형사들이 찾아온 것은 4교시가 끝난 직후였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들은 응접실에 진을 치더니 한 인물을 지목해 진술 조사를 요청했다. 그 이름을 듣고 마스자키 일행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혼자서 가슴이 뜨끔했다. 지목받은 사람, 즉 아소 교코 쪽을 슬쩍 살펴보았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명백히 얼굴빛이 헬쑥해진 그녀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치 몽유병자처럼 마스자키의 뒤를 따라갔다. 그 몸짓은 왜 하필 나를 지목하는 거냐고 의아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입을 꾹 다문 채 아소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다른 교사들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저마다 다양한 억측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대부분이 무책임한 험담이어서 일일이 거론할 가치도 없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다 선생의 말은 내 관심을 끌었다. 오다가 내 옆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속닥속닥 말했던 것이다. 어제 느닷없이 형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요. 형사들이 오다 선생 집에? 나는 뜻밖이라는 마음으로 되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저께 체육제 때 학생대 교사 장애물 경주에 나갔다던데 아수 선생도 그 경기를 함께 뛰었느냐는 거예요. 함께 뛰었다고 대답했더니 그 다음에는 입장문에서 미리 정렬했을 때 아수 선생이 좀 늦게 오지 않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수 선생이 안 와서 달리는 순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야 겨우 시간 안에 나타나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아무튼 그게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나도 글쎄요 라고만 대답했지만 그의 증언이 형사의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어제 오타니와 이야기할 때는 아소 교구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다의 증언으로 그것이 뒤집어진 것이다. 그 결과 오늘 아소는 형사의 호출을 받게 되었다. 아소가 나가고 10분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교장이 나를 불렀다. 적잖이 무거운 마음으로 교장실에 가자 예상했던 대로 구리아라의 뽀르퉁한 얼굴이 책상 너머로 보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음하는 듯한 목소리로 그는 물었다. 왜 아소 선생이 저 사람들에게 잡혀간 거냐고. 아니요. 잡혀간 게 아닙니다. 진술조사를 받는 것뿐입니다. 내가 말했지만 구리아라 교장은 우라통이 터진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지금 그런 말장난을 할 기분이 아니야. 오탄이라는 형사가 마스타키에게 자세한 사정은 자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다더라고. 어서 얘기해봐. 왜 아수 선생이지? 나지막하게 억누른 말투였지만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는 것은 발그레해진 이마와 귓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충 말을 얼버무려 봤자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아소 교코라는 여자의 본 모습에서부터 술병을 바꿔치기 한 것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로 구리아라 교장의 기분이 더욱더 나빠지리라는 것도 각오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다 듣고 나서도 교장은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고뇌에 찬 표정으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만 그때는 분노의 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한마디로 자신의 남자 관계를 감추기 위해 살인을 했다는 건가? 아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아수 선생의 이력이 내 기대에 어긋난다는 건 분명해. 자네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태 말을 안 했군. 왜 그랬나? 남의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아수 선생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게다가 교장 선생님께서 아수 선생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말은 비꼬는 소리로 받아들였는지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내뱉듯이 말했다. 뭐 됐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지. 그럼 이만이라고 나는 일어서려고 했다. 볼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장은 잠깐만이라고 제지했다. 자네 생각에는 어떤가? 역시 아수 선생이 범인인 것 같나?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의견이었다. 교장의 입장을 배려해서 한 말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아수 선생이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건에서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형사들도 바로 그 점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어요. 알리바이라. 더구나 이번 사건 역시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어째서 범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삐에로를 살해하는 그런 대담한 방법을 취했는가? 라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내내 마음속에 걸려있던 의문을 나는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악취미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범인의 그런 범행 방법은 아소 교쿠의 짓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녀가 범인이라면 결코 그런 번거로운 범행 방식은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알았네. 아무튼 잠시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교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하지만 역시 교장답게 말했다. 교장실을 나와 교무실로 돌아올 때 복도 중간에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몰려 있어서 나도 발을 멈췄다. 게시판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제 오타니가 보여준 그 종이 가방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사진 옆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종이 가방을 목격한 사람은 S경찰서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공개 수사라고 해야 할까? 같은 학교 안에서 2번씩이나 살인사건이 일어난 상황이다. 앞으로 경찰의 이런 공개적인 수사는 점점 더 많아질 게 틀림없었다. 모여든 학생들 중에 아는 얼굴이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 종이 가방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직접 물어보았다. 다들 잠시 고민해줬지만 역시 생각나는 게 없다는 대답이 나왔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아소 교쿠의 책상 쪽부터 확인해봤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아직도 응접실에서 형사를 만나고 있나 하고 생각했지만 책상 위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후지모토의 자리로 다가가 아소 교쿠의 행방을 그의 귓가에 대고 물었다. 그러자 그도 주위의 귀를 의식한 듯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아까 돌아오긴 했는데 그 길로 조퇴한 모양이에요. 교감 선생님에게 신청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교무실을 나갔어요. 혹시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는 못 봤어. 고마워. 나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일단 내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5교시 수업 준비로 손은 볼펜을 놀리고 있었지만 머리가 전혀 따라오지 않았다. 무라하시의 사체, 그리고 다케이의 사체가 스톱 모션으로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교무실을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려갈 때 시작종이 울리는 것 같았지만 그때의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곧장 정문으로 향했다. 아소교쿠의 뒷모습을 발견한 것은 그 정문 앞이었다. 키 큰 파란색 원피스 모습이 정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더욱더 걸음을 서둘렀다. 정문을 나선 참에 말을 건넸다. 그녀는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단정한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몇 초 동안 말도 없이 둘이서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그녀를 뒤쫓아온 이유를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윽고 그녀가 먼저 할 말을 찾아냈다. 무슨 일이세요? 뜻밖일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다. 아마 그녀로서는 최선을 다해 내뱉은 말일 것이다. 나는 물었다. 아소 선생님이 한 짓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천만 뜻밖의 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피식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중간에 무너지면서 묘하게 굳어버린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마에시마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 이상하죠. 형사에게 내 이야기를 한 게 선생님이시잖아요.
아소 선생에게 나는 거치적거리는 존재였죠. 나는 그런 사실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어주실 거예요? 내가 대답을 망설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입가를 올리며 웃는 표정을 지었다. 믿어주시지 않겠죠. 그 형사들도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아소는 눈물 때문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처음으로 본 그녀의 눈물이었다. 억울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은 휘청 흔들렸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고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한마디, 여러분께 충고해둘 게 있어요. 아소교쿠는 발길을 돌리면서 말했다. 나를 추궁해봤자 사건은 해결되지 않아요. 진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힘없이 흐느적 멀어져 갔다. 내 마음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부터 모든 운동부 활동은 일단 중지되었다. 하교 시각도 당연히 빨라져서 4시 반을 지나면 교내에서 학생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교사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적미적 학교에 남아있기가 어렵다. 평소에는 6시경까지 활기가 돌던 교무실도 일찌감치 괴괴하게 가라앉았다. 힘차게 돌아다니는 것은 형사들 뿐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여전히 단서를 찾아 학교 안을 탐색하고 다녔다. 한 젊은 형사는 쓰레기통까지 뒤져보는 것 같았다. 6시가 지나자 나도 퇴근하기로 했다. 오타니 형사에게 인사나 하고 가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경찰서로 돌아갔는지도 모른다. S역까지 젊은 형사가 배웅해 주었다. 나와 별반 나이차가 나지 않을 텐데도 수없이 위험한 순간을 겪어왔는지 날카로운 눈빛이 역시 일반인과는 달랐다. 그도 이윽고 오타니처럼 사냥개의 눈빛으로 변해갈 것이리라. 시라이시라고 이름을 밝힌 그 젊은 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소교쿠의 알리바이는 결국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대 교사의 장애물 경주에 출전하기는 했지만 오다 선생이 증언했던 대로 입장문 앞에 집합 시간에 한참 늦게야 나타난 모양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아소는 일단 해명을 했지만 목격 증인이 없는 데다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발언이었다. 화장실에 갔었다는 거예요. 15분씩이나. 물론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라이 씨의 말은 약간 짜증스러운 투로 들렸다. 아소교코를 범인으로 확정한 듯한 말투이기도 했다. 이런 걸 두고 젊은 혈기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라시 사건에서는 아소 선생에게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녁 해에 길게 늘어난 내 그림자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옆에 나란히 선 시라이 씨의 그림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 참, 네, 그게 문제라니까요. 정황상 이건 틀림없이 동일범인데 말이에요. 이 모순을 해결할 명안으로 범인이 여러 명일 것이라는 썰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공범자는 누구냐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로서는 처음에 일어난 사건에 연연하지 말고 우선 2번째 사건으로 문제를 좀 좁혀나가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소 교쿠가 자백만 해주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말이었다. 그가 그런 쪽으로 기대를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는 조금 전에 들은 아소 교코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진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그 말은 허풍을 떠는 것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라고 나는 판단했다. 그러면 진상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소교코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S역 앞에서 시라이 씨와 헤어졌다. 나를 향해 조심하십시오 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전철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너무도 많은 일들이 뒤엉켜서 막상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선 2학기가 시작되면서 누군가 연거푸 내 목숨을 노렸다. 이어서 9월 12일 무라하 씨가 교직원용 탈의실에서 독극물에 의해 살해되었다. 탈의실은 밀실 상태였다. 이 사건에서 다카하라 요코가 의심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그 뒤에 호조 마사미가 밀실 트릭을 풀어주고 요코가 그것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 경찰의 추궁은 면했다. 그리고 9월 22일 체육제에서 다케이가 살해되었다. 나를 대신해 희생된 것이다. 범인이 가장 행렬의 소도구인 한되들이 술병을 독극물 술병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는데 다행히 학부모의 임원인 혼마의 증언으로 범행 시각이 대폭 좁혀졌다. 나아가 독극물 술병을 넣어둔 종이 가방이 창고 골판지 상자 안에 놓여 있었는데 그 골판지 상자가 쓰레기통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교사들 뿐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그 관여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증언을 통해 아소 교코에게 혐의가 걸려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경위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범인상이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무라시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범인은 실로 치밀하게 행동했다. 유류품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무라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았다. 그에 비해 다케이 사건에서는 범인의 허술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나를 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은 그나마 기적 같은 우연 때문이었지만 그렇다고 쳐도 범행의 무대가 범인 스스로에게 위험할 만큼 거창했고 범행 순서를 금세 들켜버리는 등 조잡한 면이 눈에 띄었다. 범인은 아소 교코인가? 만일 아니라면 대체 어떤 자인가? 그 자는 나와 무라시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 살인의 동기로 삼았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자 전철이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역을 나서자 벌써 날이 컴컴해져서 길가에는 사람도 뜨문뜨문 보일 뿐이었다. 이 근처는 상점도 적고 가로등도 적어서 유난히 한적하게 느껴진다. 잠시 걸어가면 민가도 줄어들고 모 중소기업의 공장 옆길이 나온다. 한쪽은 주차장이다. 나는 거기에 늘어선 차를 바라보며 그 길을 지나가려고 했다. 문득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등 뒤에서 다가왔다. 나는 길가로 비켜섰다. 그대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굳이 그런 생각을 할 것도 없이 습관적으로 비켜섰던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것은 우선 나의 직감이었다. 이어서 이런 밤길에 사람 옆을 지나가는 것 치고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했다. 획 뒤를 돌아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눈이 부신 상향등을 켠 차가 맹렬한 기세로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다. 내 등 뒤로 불과 몇 미터의 위치였을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다. 아마 0. 몇 초의 타이밍이었을 것이다. 엎드린 내 머리 바로 옆을 자동차 타이어가 지나갔다. 급히 몸을 일으켰지만 상대의 움직임도 빨랐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내며 유턴하더니 다시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눈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통으로 꽂혀서 시야가 하얘졌다. 오른쪽으로 도망칠 것인가, 왼쪽으로 피할 것인가. 한순간 망설였다. 그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리라. 판단이 아주 조금 늦어지면서 왼편 옆구리에 도어 미러가 닿는 것과 동시에 격통이 내달렸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 차는 이번에는 유턴이 아니라 전속력으로 후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비틀비틀 일어섰다.
얼얼한 옆구리를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고작이었다. 후진으로 옆을 스쳐간 뒤 다시금 공격이 이어졌다. 운전석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응시할 수 없었다. 가까스로 차종만은 판별은 했지만 안에 몇 명이 탔는지도 알 수 없었다. 점점 내 다리도 꼬여왔다. 마치 과격한 트레이닝을 당하는 듯한 꼴이었다. 게다가 옆구리의 격통이 문제였다. 옆쪽으로는 철조망이 길게 이어지고 도망칠 샛길조차 없다는 것도 불리했다. 물론 적은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겠지만 나는 결국 비틀거리면서 맨바닥에 손을 짚었다. 차의 불빛이 바로 저 앞까지 닥쳐들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온몸의 핏기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와 차 사이에 크고 빠른 그림자가 끼어들었다. 내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다. 차를 운전하던 쪽도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더니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아슬아슬하게 그 짐승의 바로 앞에서 정지했다. 나는 검은 그림자를 올려다보았다. 짐승으로 보였던 그것은 오토바이였다. 차에 쫓기느라 다가온 오토바이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탄 사람을 보고 나는 다시금 놀랐다. 검은 라이더 슈트 차림의 다카하라 요코였다. 요코,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때 차체가 기울어졌던 차가 한껏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쪽으로 달려오는 게 아니다. 전속력으로 도망치려는 것이었다. 다친 데 없어요? 이런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서늘한 목소리로 요코가 물었다. 나는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일어나 망설일 것도 없이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탔다. 저 차를 쫓아가. 부탁한다. 헬멧한 요코의 큼직한 눈이 한층 더 둥그레지는 게 보였다. 뭔가 말하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어서 쫓아가라고. 놓치겠어. 이번에는 그녀도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다. 꽉 잡아요. 그 즉시 등이 뒤로 쏠리는 듯한 가속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요코의 허리에 매달렸다. 온몸에 자잘한 진동을 일으키며 오토바이는 밤길을 내달렸다. 큰 길로 나서자 100여 미터 앞에 조금 전 그 차의 미등이 보였다.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 그쪽도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았다. 차가 막히면 잡을 수 있어요. 헬멧 안에서 요코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의 흐름은 원활하다. 2차선 도로에서 요리조리 차 사이로 끼어들며 달려나갔다. 어린 대나무처럼 유연한 요코의 허리를 붙잡고 나는 어떻게든 그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번호판에 뭔가를 씌웠는지 아무리 집중해서 바라봐도 영 보이지 않았다. 상대는 한 사람이에요. 요코가 말했다. 운전석 쪽에 한 사람뿐이라는 뜻이겠지만 한패가 뒷좌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윽고 앞쪽에 신호등이 나타났다. 이미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차 하고 실망한 것도 잠시 그 차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것도 무시하고 사거리를 그대로 뚫고 내달렸다. 이쪽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반대편 신호가 파란불이 되면서 눈 앞으로 차들이 일제히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 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제기랄 재수가 없네. 내가 내뱉듯이 말하자 그것과는 대조적인 침착한 목소리로 요코는 말했다. 아무튼 직진으로 가볼게요. 그 차도 어딘가에서 신호가 걸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자 한층 더 큰 엔진 소리를 울리며 오토바이는 출발했다. 나는 또다시 자칫하면 몸이 뒤로 쏠릴 뻔했다. 요코는 아무튼 직진으로 무섭게 내달렸다. 양쪽에 여러 번 옆길이 나타나 그때마다 망설임도 생겼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오토바이는 잠시 뒤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섰다. 배기음이 더욱더 높아지고 속도계의 바늘이 급상승했다. 정면에서 들이치는 바람 때문에 나는 거의 눈을 뜰 수 없었다. 어떻게든 따라잡으라고 소리쳤지만 요코의 귀에 들어갔는지 말았는지도 미심쩍었다. 게다가 범인이 반드시 앞쪽에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다. 따라잡을 수 있었다면 벌써 차의 뒷공무니쯤은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몸을 한껏 숙이고 있어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교통량은 비교적 적은 것 같았다. 뒤쪽으로 획획 밀려가는 라이트가 많은 것을 보면 그래도 차들을 상당히 따돌린 모양이다. 요코가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고함을 지르듯이 되물었다. 그러자 잠시 뒤 엔진 회전수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주위 경치의 이동도 점점 느려지고 눈도 뜰 수 있었다. 왜 그래? 안 되겠어요. 이 정도로만 하죠. 요코는 오토바이를 왼편으로 기울였다. 빨려들듯이 옆길로 들어갔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저 앞에부터 고속도로로 연결돼요. 그럼 어때?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쫓아가야지. 안 돼요. 그 차림으로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양복 차림에 헬멧도 쓰지 않고서는 너무 눈에 띈다. 이런 곳에서는 나만 내리고 요코에게 추적을 떠맡길 수도 없다. 그놈이 결국 어디선가 우리를 따돌렸네. 분통이 터져서 내뱉었지만 요코는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는 세리카 더블X였어요. 그것만 해도 큰 단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잖아. 내 불평에는 대답하지 않고 요코는 온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상당히 먼 변두리까지 와버린 모양이다. 유난히 논이며 밭이 많은 풍경을 오른편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전과는 딴판으로 좁고 한적한 길을 되돌아갔다. 남들 눈에는 드라이브를 즐기고 온 커플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물론 남녀가 뒤바뀌기는 했지만 풀숲과 먼지 냄새를 느끼며 우리는 밤길을 달렸다. 이따금 샴푸 향기가 헬멧 틈새로 흘러나왔다. 문득 요코가 여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내 손바닥에는 땀이 배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나는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요코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요코는 대답도 없이 엑셀을 늦췄다. 그녀가 선택한 장소는 물이 줄어든 강 위를 건너지른 다리 위였다. 강 양쪽으로는 길고 긴 제방이 이어지고 그대로 시선을 먼 곳으로 향하면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다리 난간에 양쪽 팔꿈치를 짚고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요코도 다리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으면서 천천히 걸어왔다.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고 전철이 달려가는 소리가 이따금 메아리처럼 들려올 뿐이었다. 오토바이는 처음 타봤네. 강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했다. 좋은 경험이 됐어. 역시 속도감이 최고다. 최고죠. 요코도 내 옆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옆 얼굴을 향해 말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때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왜 제가 거기에 나타나느냐는 거요? 맞아. 물론 네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였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선생님은 말을 빙빙 돌려서 하시네요. 요코가 큰 한숨을 내쉬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오늘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역에서 기다렸는데 내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던 참이었어요. 선생님이 개표구를 나와 휙 지나가길래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역시
오늘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뒤따라갔더니 그랬더니 그 위험한 장면을 덜컥 마주친 거였어. 그녀는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강바람에 짧은 머리칼이 휘날렸다. 살갗에 서늘하게 와닿는 공기는 역시 가을의 것이었다. 그래서 뭐였지? 나한테 할 이야기라는 게? 그녀는 다시 한순간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 내 눈을 응시했다. 무라하시 선생님이 살해되던 날 제가 탈의실 근처에 있는 걸 누군가 봤다고 했잖아요. 형사가 그거 물어봤을 때는 그냥 옆을 지나갔던 거라고 말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무라하시 선생님을 미행하던 중이었어요. 미행을 했다고? 왜? 아휴, 이건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요코는 복잡한 전후 사정을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는 게 짜증이 난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는 몸짓을 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무라하시가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싹둑 잘라버리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그 사람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든 복수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라하시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스토리였어요. 그날 방과 후 무라하시는 학생 수첩을 깜빡해서 그걸 가지러 온 학생을 교실에서 마주쳤다. 그 학생을 성추행하려다가 비명을 지르게 했다. 즉 성추행 교사라는 딱지를 붙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학생 수첩? 그러고 보니 그날 요코는 일단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학교에 왔었다. 오타니 형사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학생 수첩을 깜빡 잊어서 그걸 가지러 왔었다고 진술했다. 그건 역시 순간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가 미리 만들어둔 스토리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무라시와 5시에 3학년 C반교실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 약속에 관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해뒀죠. 그러고 일단 집에 돌아갔다가 5시 전에 다시 학교를 갔어요. 근데 3학년 C반 교실에 가기도 전에 무라시를 발견한 거예요.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람처럼 슬금슬금 교실 건물 뒤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미행을 해보기로 했어요. 성추행의 무대가 꼭 교실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실은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소란이 일어났을 때 무라시가 절대로 변명할 수 없게 제가 미리 조치를 해뒀거든요. 조치를 해두다니 그건 무슨 얘기야? 내 질문에 요코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내보이는 화난 표정이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를 쳤을 때 만일 무라시의 호주머니에서 콘돔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 네, 미리 넣어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게 발견되면 무라시가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거였구나. 이제야 겨우 그 콘돔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결국 그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라시의 여성관계를 샅샅이 훑었고 현재 아소교쿠가 혐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미행했는데 어떻게 됐지? 무라시가 그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뒤쪽으로 돌아가 일단 안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죠. 들킬까봐 환기구로 들여다볼 수도 없어서 그 밑에서 귀를 기울였는데 무라시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목소리는 전혀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는가 싶더니 요코는 순간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얼굴이 바짝 굳은 채 흥분한 기색으로 말했다.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희미하긴 했지만 분명 신음소리였어요. 겨우 1, 2분 정도였는데 어쩐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잠시 뒤에는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살인이 일어난 때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요코는 그 무서운 순간을 함께 했던 것이다. 제가 선생님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이에요. 요코는 궁지에 몰린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 다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탈의실에서 나가고 잠시 뒤에 제가 용기를 내서 환기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애를 태우려는 건지 요코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물론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랬더니 빗장이 걸린 게 보였어요. 아, 응. 나도 사체를 발견했을 때 환기구로 들여다봤으니까 알지. 그래서 내가 대답하자 요코는 내 얼굴을 빤히 보면서 물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느낌이 없다니 무슨 느낌? 그러자 요코는 찬찬히 알아듣게 설명해 주었다. 놀랍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그때 뒤쪽 여성 탈의실 문 앞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 문은 자물쇠가 채워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남성용 탈의실 쪽 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빗장을 걸어놓고요.